네, 이건머니 20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은 손승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웰컴백.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제 시간에 시작해서 손승욱 기자 없이 녹음을 마칠 것인가, 네. 손승욱 기자를 기다리면서 조금 늦게 하면서 시간을 줄여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 또 스태프분들이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손승욱 기자는 또 계속 이 코로나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 뭐 이게 방송 나가실 쯤이면 다 알려져 있겠지만. 그럼요. 네.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바람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이슈 취재팀을 맡고 있는데 계속 몇 주째 코로나. 이미 코로나19에. 이걸 들으실 때쯤이면 내용들을 파악을 하셨겠지만 약간 뭐랄까 지난주에 제가 약간 좀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둑이 터진 느낌이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도 갑자기 확진자 늘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뭐 어차피 지금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 확산되면서 공포심리 확 하면서 소비 확 줄어드는, 경제적으로 볼 때도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권혜리 기자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부터,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얘기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죠. 근데 정부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없던 사이트는 아닌데 이번에 아주 확대 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거죠. 일단 이름은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팀장 경제하고 나오니까 바로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라가면서 사이트가 터져가지고 안 들어가지다가 코로나 이게 되면서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네. 아니 뭐 가끔. 아침 출연자들은 검색어 순위를 잘 보죠. 열심히 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바로 그 메뉴에 뜨는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업계에서 받는 대우는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산업별 그리고 권혜리 기자 좋아하는 영어로 좀 주소를 얘기를 해주세요. wage. wage.go.kr입니다. WAGE. 네, wage.go.kr이고요. 임금 직무정보 시스템 치시면 바로 메뉴에 나와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시장 임금.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업종, 내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로 임금이 매겨지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전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거는 다양한 조건을 걸고요. 한꺼번에 최대 3가지까지 볼 수 있어요. 일단 사업장별. 이거는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한데요. 그 대기업이냐,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 뭐 30인 이상이면 사실 소기업이랄까지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30인 이상부터 이제 300인 이상의 대기업까지의 사업장 규모별, 그리고 산업별, 직업별, 학력, 연령, 성별. 쳐보고 계시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이렇게, 그리고 근속연수별. 이렇게 8가지 조건을 주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3가지씩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기사를 쓰느라고 굉장히 다양하게 조합해서 해봤는데 꽤 정확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정부 정보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해마다 하는 고용실태 조사는 이게 정부는 표본도 굉장히 정확하게 뽑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 1인 이상 사업장 33,000개 표본을 뽑아서 사실 그걸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최근 4년치를 다 모아서 이제 집대성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편이고, 물론 해마다 이제 업데이트도 될 거라서요. 근데 이제 정부가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가 상당히 저는 그 변해가고 있는, 그리고 여기 이건머니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그런 직업 환경에 굉장히 보탬이 된, 도움이 된 사이트다. 그동안 이렇게 좀 기업 관계자들 모아서 그동안 청취했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뭐 이미 뭐 호봉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호봉제에서 다들 이제 직무, 약간 오래 다닌 그 근속 연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직무에 따라서 이렇게 연봉을 매기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연봉을 매기려고 하면 기업들이나
사람들이나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아야 적정하고 내가 업계에서 어떤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지금 근거 자료가 될 만한 게 없다는 게 사실 업계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뭐 의견 청취하고 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거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방송업이고 뭐 예를 들면 대졸 이상이다. 아니면은 뭐 남녀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남들도 이만큼 받는데 나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임금 협상에서 회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거고요. 반대로 내가 적다 그럴 그렇죠. 때는 또 회사도, 네, 회사도. 야, 다른 애들은 다 이 정도밖에 안 해줘. 라고 하면 그걸 또 테이블에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스탠다드를 냈더라고요. 참 상당히 정확한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방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네. 봐집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네.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서로 뭐 협상을 할 때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네.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약간의 박탈감도 좀 들면서 내가 이 수준이었구나라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위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네. 전체 그런 내가 정한 카테고리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받나가 네. 나오고 네. 상위 20%, 25%, 하위 뭐 75%가 나오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뭐 보고 나서 아, 선배 뭘로 봤는데요? 우리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던데? 아니 정확하게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적잖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런 좋은 수단이 되지만 네. 약간 줄 세우기의 느낌이 맞아요, 들면서 맞아요. 약간의 박탈감도 들 수 있겠다. 특히나 네, 그 네. 중위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네. 그거에 못 미치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죠. 네. 만족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접을 못 받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분들은 이게 벌써 이제 분석들을 좀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같은 직무여도 그 사업체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름아름 생각을 맞아요. 하시다가 그럴 수 있죠. 이거를 그 본인이 다니는 사업장 규모 넣어봤다가 300인 이상 넣어봤다가 이랬을 때 그러면 되게 박탈감 느끼실 그럴 것 수 같아요. 있겠다. 30인과 300인 같은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그렇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차이가 저는 더 맞아요.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렇죠. 젊을 때도 차이가 나지만 한 40대 후반, 뭐 50대까지 넘어가면 그때부터 차이가 더 벌어져서 그게 이제 그냥 통계로 뭉뚱그려서 뭐 근로자가 이렇고 뭐 중소기업 근로자가 얼마고 대기업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할 때와 세분화해서 내 조건을 맞춰서 넣어봤는데 이렇게 친구 얼굴이 떠오르면서 걔가 나보다 훨씬 잘 버는구나 뭐 이런 그 나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제 그래서 이 업도 굉장히 왜냐면 들었던 것보다 높다라거나 맞아요. 또 반대로 여기가 진짜 이건가? 그러니까 좀 적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그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 업에 계신 분들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예를 들어서? 저는 요새 그 되게 각광받는 직업이 셰프잖아요. 셰프, 그래서 셰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잘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조금 셰프가 300인 그런 이상이. 사업장 규모로 이제 보지 않아도 되는 업 중에서 좀 찾다가 셰프를 하나 예로 들고 그다음에 이런 대기업이 좀 있는 쪽에서는 뭐 다들 월급 많이 받는 거 잘 아시는 금융업.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래도 좀 기분들 안 나쁘시게 보게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골랐는데. 셰프는 얼마나 나왔어요? 근데 셰프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타 셰프 몇 명만 자꾸 그렇죠. 미디어에서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위가 3천만 원. 연간 3천.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새 매달 스타가 된 셰프님들만 보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취준생들도 요거를 조금 그렇겠네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월급이 작다고 해서 어디를 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지만 사실 왜 오도된 직업 환경, 호도된 직업 환경을 그냥 생각하면서 막연히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하면서
한 보면 좋지 않을까. 중위가 한 3천 정도였어요. 하여튼 뭐 권혜리 기자 얘기한 이 정보성으로 알려드리는 거라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결국은 오늘 아침에 1위를 했다고 할 정도로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사실은. 궁금하죠. 이게 내가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는 거면 내 친구가 거기서 일한다고 뭐 맨날 징징 앓는 소리 하는데 너 얼마야 눌러봤더니 어씨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친구가 진짜 좀 빡빡하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런 우리가 어떤 임금 협상 같은 걸 할 때에 직무급제 같은 걸 할 때도 외국 같은 아직 그런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남의 걸 결국 가져와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씁쓸한 여운을 남기죠.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거 보고 기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중위까지는 좋은데 상위 25, 하위 25도 꼭 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약간 들기도 하고.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그것도 이제 가이드에 있긴 하지만 이 연봉은 이제 뭐 저기 추가 근무 수당, 휴일 수당 이런 건 뺀 거예요. 그거 왜 정말로 이 직무의 연봉이니까 사실 거기 있는 것보다 일을 더 하시거나 뭐 그러면 더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 네, 하여튼 뭐 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한번 좀 들어가셔서 정보 삼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소개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렸고 롯데 쇼핑이 지난주에 거의 지점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겠다라는 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두산중공업이 75년생 이상 사람들에게 명퇴를 받겠다. 전체 직원이 한 6,000명 되는데 2,4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 2년치 연봉을 주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5년생 이상이면은 40대 후반 한참 돈 많이 들어가야 될 나이대의 사람들인데 2년치 연봉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개인의 상황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하기 어렵단 말이죠. 40대 후반에서 2년치 연봉, 거기다 뭐 4년 자녀들 학비와 건강검진 비용 정도인데 뭐 회사가 상당히 뭐 두산이 어려운 거야 뭐. 네, 두산중공업이 원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때문인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롯데쇼핑 같은 회사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점을 상당 부분 폐쇄를 하면 30%요 거의. 정말 3년에서 네. 5년 안에 다 없애겠다고 하니까. 슈퍼가 주로 슈퍼 주로 영향을 있고 많이 근데 받을 것 마트도 같고 수십 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00개 중에 계획표를 슈퍼가 한 400개 되고요. 네. 마트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뭐가 몇 개, 몇 개라고는 공개가 안 됐죠. 네, 공개를 안 근데 했지만은 이제 이게 그 비율 지금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200개를 없애겠다는 건데 지금 벌써 다 지정한 건 아니고 이제 수익이 나는 그 구조를 봐서 문을 닫겠다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718개 매장이 있는데 롯데슈퍼가 한 400개 되고요. 네. 롭스가 한 130개, 마트가 120개, 백화점 50개. 네. 여기서 이제 합쳐서 200개를 줄이겠다라는 거고 아마 수익이 안 나오는 지점부터 당연히 우선 주로 될 거고. 슈퍼가 될 거라고는 하는데 마트도 두 자릿수가 네. 마트 두 자릿수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줄어들 되겠죠. 걸로. 마트랑 슈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 인원 차이가 크죠. 그래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거고 슈퍼는 맞죠. 보통 이렇게 마트만큼은 안 되고 마트는 몇백 명 수준인데 이제 그게 하나 없어지면 슈퍼 뭐 몇 개 없어지는 거랑 비슷한데 그 상황이 이제 온라인은 계속 늘어나고 오프라인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현실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노조에서는 또 명예퇴직 시킬 거냐, 우리 뭐 구조조정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롯데 쇼핑 정직원들은 바로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겠죠. 왜냐면 조직화돼 있기도 하고 뭐 네. 이렇기 때문에 또 롯데라는 회사 자체가 본인들의 명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들은 그곳에 일하는 비정규직이라든가 예. 혹은 파견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고 지금 추산하기로는 200개 매장이면 한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가능하다. 그런 일자리 타격을 받는 분들이 그래서 롯데는 일단은 재배치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30%가 줄어드는데 그 인원을 다 재배치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직원은 재배치를 네, 하겠죠. 근데 그런 데다가 사실 이미 이거 발표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미 조금씩 그렇게 티 안 나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파견직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미 물론 워낙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맞물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사실 요걸 발표한 날이 롯데가 작년에 자기들 영업 실적을 발표한 공시한 날이었어요. 순손실이 8,500억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력을 감축을 조금씩 그러니까 뭐 파견직이나 비정규직 위주로 먼저 하고 있던 분위기였는데 사실 작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벌써 롯데가 이거를 굉장히 준비해 왔다. 뭐 이렇게 벌써 얘기도 나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8천 작년에 뭐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8,500원 순실을 본 게 아니라 재작년에는 한 4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4,500억 원. 근데 그게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2017년에는 4,650억 원. 예, 18년에. 예, 그다음에 206억 원. 2017년에 200.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들고 또 2배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롯데는 사실 점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요. 낮이나 이럴 때 가보면 정말 사람 없어. 근데 이제 진짜 뭐 사람. 기사들이나 혹은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도 아마 거기서 얘기를 했겠지만 코로나 얘기를 이유로 되고 있는데 아 그거는 그거는 좀 이제 오래죠. 오래. 그건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두산중공업의 원전 얘기도 약간 요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트 얘기 들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마트를 안 가니까 매출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외부 활동을 자제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트 매출은 그냥 유지가 된다고. 마트에서 이제 식재료 사가가지고 많이 집에서 특히 저녁을 먹기 때문에 술 판매가 그렇게 늘었답니다. 마트에서. 밖에서 못 먹기 때문에 마트 술. 마트의 술 중에 특히 와인 판매가 그렇게 늘었대요. 그리고 와인. 고기가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집에서 밖에 나가서 먹는 거 대용으로 고기 고기와 판매, 와인 판매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오전 판매가 많이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 보내놓고 혼자 와서 후루룩 사갖고 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반대로 아이들용품 판매가 줄었대요. 애들을 안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이거 맞춰보면 마트의 매출이 줄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쓰다 보니까 넣은 느낌이 들고, 롯데를 어차피 저희는 다 취재를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뭐랄까요. 롯데 쇼핑의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좀 방만했죠, 사실은. 왜냐면 이 롯데 쇼핑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도 있고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롭스도 있는데 이게 각자 놀잖아요, 네 개가. 사실은 쇼핑만 보더라도 이게 누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자 이제 이걸 뭐 예를 들면 구매를 할 때도 같이 구매를 하거나 뭐 기획을 해도 같이 기획을 하면 조금 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슈퍼에서 뭐 하는지 마트에서 모르고 마트에서 뭐 하는지 백화점에서 모르는 한 지붕 밑에 있는데 서로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조직을 보면서 잘 될 때는 서로 저렇게 하는 게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예를 들면 이제 적벽대전이 생각나는데 같이 한 몸에 묶어놨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비용도 몇 배가 들어갈 것이고 관리 인력도 몇 배가 들어갈 건데 저게 맞나라는 생각도 일단 들었고,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온라인 쇼핑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투박한, 도대체 롯데 이름이 붙은 인터넷 쇼핑몰이 몇 개인지 파악도 안 되는, 롯데 홈쇼핑, 롯데 아이몰, 뭐 롯데 마트 뭐 다 따로잖아요. 롯데 슈퍼도 다 따로고.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걸 합친다고 뭐 여러 가지를 구상한다 이제 와서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하는 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롯데가 세계 5위 안에 드는 네.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편의점부터 백화점까지 다 갖고 있는 진짜 유통 공룡인데, 하는 거 보면 롯데 포인트 써요? 쓰기는 쓰는데 L포인트잖아요. L포인트. 그 L포인트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하이마트에서 뭘 사도 L포인트를 줄 때가 있고 뭐 이런데, 그거 쓰고 뭐 이러는 과정이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몇 번 쓰고, 저희 집에는 근처에 이제 롯데 슈퍼나 뭐 이런 데 있어서 가끔 가보면 뭔가 이제 다 따로 김범장이 네. 얘기한 대로 정말 이거 여기 쓸 수 있나? 이건 저기였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완벽한 체인을 갖고 있음에도 그 시너지나 융합이 안 돼요. 융합이 안 돼 있고 다 따로 노는 그런 느낌. 또 합쳐놓으면 또 이게 너무 복잡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기는 해요. 그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만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제부 있을 때 취재를 나가보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손님도 없고 그런데도 유지는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뭐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 막 이마트니 이런 홈플러스니 다 온라인 쇼핑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약간 방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속속 발표들이 되고 있는데 아마존이 큰 성과를 이룬 반면에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식품 쪽으로는 많이 나아지고 식품 배달 쪽으로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그래서 월마트가 되게 작년 말에 실적도 좋고 열심히 바꾸려고 하고 있고 자동화 뭐 전자상거래 애쓰고 있지만 밀리고 있거든요. 안 되거든요. 힘든 상황이고 물론 더 2분기 3분기 나아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롯데쇼핑은 그쪽에는 조금 이렇게 덜 하고 있었고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전현무 씨가 나와가지고 옴니로 산다라고 광고를 세게 했었어요. 이걸 합쳐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광고를 했지. 아니 솔직히 이 전국의 이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세계보다도 더 크고 더 촘촘하고 마트까지 저 편의점까지 다 있는 유통 채널인데 이게 각계로 따로따로 놀면서 통합이 안 된다는 거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잘 운영하면 진짜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럼요. 근데 업계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사실. 아니, 그것도 사실인데. 네. 그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아예 못하고 혹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대응했다면 그건 더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미 남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가질 때 위기감을 좀 덜 가지고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줬죠. 예. 근데 선배 방금 얘기했던 월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 꼬꾸라져 가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다는 건 어렵다. 이게 정말 쉽지는 않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 분류 시스템 공장을 뭐 대규모로 재워갖고 몇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하고 자체 PB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좀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신선식품도 막 하고 신선식품도 배달해주고 막 이렇게 살아나려고 정말 그 뭐 CNBC나 블룸버그 이런 거 보면은 얘네들이 자동화 공장이 언제 이제 하면 우리 뭐 우리나라의 아마존의 아마존 로봇이 다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공장들을 만드는데 이거를 채소, 고기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도 했는데도 결국에는 실적에서는 아마존한테 뭐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그 정도로 기존의 유통 채널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앵커 말했듯이 좀 느렸죠.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를 생각해봐도 신세계 같은 경우 솔직하게 말하면 오빠하고 여동생이 사실은 이제 반분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보다 협업이 잘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이게 뭐 서로 그렇게 갈라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갈라서겠죠. 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지만 뭐 어쨌든간에 그래도 협업이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럼에도 주인이 어차피 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롯데는 하나인데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글쎄요, 200개 매장을 그냥 줄이고 10,000명, 20,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게 그치고 다시 한번 뭐 롯데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게 또 될 것인가. 왜냐하면 또 각 파트에 그렇게 영역을 쌓아놓고 있었던 조직이란 게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까지는 제가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조직에서 각자의 영역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서로 통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마트, 백화점, 뭐 슈퍼, 뭐 편의점 이런 데서 뭐 홍보나 아니면 무슨 뭐 기획이나 뭐 구매나 이런 걸 담당했던 분들이 합쳐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을 과연 다 양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겠죠. 야, 지금 위기인데 지금 네 밥그릇 챙길 때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저는 잘 지켜봐야 롯데 쇼핑의 미래 혹은 롯데 그룹의 미래에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니 뭐 이런 거 들고 나올 거예요. 들고 나올 거고. 근데 롯데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소프트웨어의 문제. 아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하겠죠. 인력 문제를 해결을 할 텐데 해결하려고 할 텐데 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롯데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미 밀렸어요. 그분은 밀렸는데 뭐 제가 뭐 이거는 되게 민감한 얘기고 특정 누구를 편들려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약간 롯데 안에서 그런 온라인화, 자동화, 통합화 이런데 좀 목소리를 낸 뭐 CEO는 좀 고위 경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부 반발이 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외부 반발 심할 수밖에 네. 없고 어차피 자기 영역이 있는 네, 거니까. 내 그리고 건데. 최근에 롯데에서 하는 것 중에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삽자는 롯데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벤처들. 그런데 이제 투자하고 해서 사실 위기의식은 한 작년부터는 좀 많이 가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롯데가 지원하거나 엑셀러레이터에 이제 포함시키는 데들이 괜찮은 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 권대리 예를 들면 기자가 취재했었죠. 미국 같은 데도 미국 그렇고 했었죠. 제가 이렇게 좀 벤처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여기도 우리 롯데 엑셀러레이터랑 뭘 할 거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런 게 해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도와주는 네, 스타트업 거죠. 도와주고 그래서 실제 뭐 약간 예를 들면 신동엽 회장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유망한 데들은 한번 가가지고 얘네처럼 해라 막 이런 얘기 막 안에 와서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내부에서는 워낙 여기가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금은 제일 많이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도 잘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워낙 또 이제 공룡 회사다 보니까는 너무 다양하고 많은 목소리들이 거부감이라든가 뭐 손발 안 맞는 거라든가 이런 게 진짜 되게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사원들이 가장 먼저 이제 손해를 볼 텐데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게 이제 가장 걱정이죠. 현재로서는 특히나 이게 소매업이고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지금 확 떨어질 것 같고 당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혹을 느끼는 쉬운 방법이 인력 구조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아까 정규직은 재배치하겠죠. 그럼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포인트가 갑자기 딴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작년 올해 들어서 체질 개선을 무지하게 세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이제 기존 내연 엔진 쪽을 약간 밀쳐내고 상당히 전기차 혹은 뭐 그다음에 다른 차세대 이동 수단 쪽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외국 인력들도 많이 수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빠르게 회사를 바꿔놓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변하려고 뭔가 상당히 빨리 발버둥을 치는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서 특히 오너들이 갖고 있는 재벌이라는 회사에서 크게 보지 못했던 모습이긴 해서 그건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하냐 못하냐는 그다음에 문제인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현대자동차 보면 자율주행이 자기네 기술이 이제 세계 정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전 세계 어디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도 계속 억지를 써요. 계속 억지를 쓰면서 우리 혼자 그냥 자율주행하고 있으면 전 세계 누가 봐도 우리는 뭐 앞서가는 기술이라 그러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억지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키를 잡으면서 자 이제 그런 거짓말은 언론 거짓말 그만하고 그러면서 한 일이 오로라라는 미국의 회사, 자율주행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시스템을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두라는 중국의 시스템에 이제 자율주행차 시스템에 같이 이제 제휴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기술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협업을 하겠다. 맞아요. 어차피 전 세계가 다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랑 합치고 여기랑 합치고 그럼 서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 홀로 우리가 세계 최고야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위치를 찾는 거고 지난번 이제 CES 이후로는 뭐 그 전후로 해갖고 계속 그런. 근데 그것도 근데 CS 때는 참 헬기. 어쨌든 정말 티피컬 과거 스타일로 날지 않는 플라잉카 이렇게 뭐 컨셉 정말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마지막이길 바래요. 그 과정이 롯데랑 사실 비슷한 게 뭐 물론 오너가 워낙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현대차도 내부 반발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상실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내부 반발이 맞아요. 큰데 그러니까 그 연구소는 그렇게 제휴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의미가 없다고 생각 안 해요. 되게 싫어했던 거 뭐냐면 세계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장이 저희 이 나라 저 나라랑 이렇게 제휴를 맺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쪽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정의선 부회장이 그거를 본인이 짊어지고 가면서 어쨌든 나중에 뭐가 잘 돼도 못 돼도 정의선 부회장의 작품이라는 게 명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나중에 평가도 쉽죠 이거는.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단성 있게 하는 거 좋고
그리고 평가는 진짜 엄정하게 이제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 정말 못 버티는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또 그런 점에서 현대차는 저는 재밌는 실험. 네. 재밌다고 하는 거는 이제 관객 입장이죠. 관객의 거기는 입장에서 목숨 재밌는 걸고 실험. 하는 그 거죠. 안에서는 지금 목숨 건 변신 이게 이렇게 해서 그쵸.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우리 없느냐의 경제 싸움인 입장에서도 것이고. 현대차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게 우리 이제 경제에서도 되게 5년 뒤, 중요한 10년 뒤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현대차라는 회사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에 되짚어 보니까 그때 잘했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쵸.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근데 롯데쇼핑은 그런 점에서는 많이 늦었다. 이 온라인으로 움직인다는 건 세상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늦었다는 거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런 결과 속에서 다시 한번 뭔가 재생을 하고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롯데를 뭐 깐 게 뭐 그래서 거기가 안 좋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그런 문제를 파악했다면 그걸 깨고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산중공업 얘기로 넘어가자면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원전 얘기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두산 어렵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6년째예요. 지금 적자 보는 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룹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네. 아시아나하고 사실 금호하고 같이 거의 그때부터 시작됐던 게임이고 핵심은 두산 건설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서 2009년에 일산에서 분양을 대차게 말아 먹으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졌고 지금 그러고 나서도 뭐 3천억씩 막 유상증자를 할 때 두산중공업이 돈을 대고 지금 이번에는 상장 폐지를 해요. 두산건설이 3월에 상장 폐지를 하고 100% 자회사가 되면서 두산중공업이 한마디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원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원전 문제가 트리거긴 하죠. 네, 사실은. 원전으로 인해서 뭐 원전 사업이 줄어들고 특히 원전 이제 굴리는 문제, 그 경영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죠. 기대.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도 일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또 뭐 그게 트리거가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려운 거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두산은 자기들이 잘 못하고 있는데 약간 울고 싶은데 약간 뭐 아주 속된 말로 약간 누가 소비재를 버리고 중공업 가는 회사가 어딨냐라고 이제 우리나라 두산이죠. 그러니까 두개 두산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컨설팅 받아가지고 소비재를 버리고 뭐 중공업으로 갈 때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소비재를 버린 거는 아니 뭐 아주 대기업으로서 나쁜 할 수 선택은 있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선택이었다고 있는데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중공업을 바꾸면서 그만큼의 어떤 경영 마인드도 탈바꿈을 했느냐 네, 거기에 그쵸. 맞춤형으로 갔느냐 근데 또 보면 뭐 밥캣이라든가 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진 밥캣이, 않아요. 근데 그 인프라코어나 밥캣 쪽은 지금 나쁘지 않은데 건설을 주구장창 붙잡고 어쨌든 중공업을 갈아 넣은 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리더십의 책임인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책임을 중공업에 다니는 75년생 이상 직원들이 그러니까.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리더십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리더십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신문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원전 때문이다,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 날아가는 직원들한테 위로가 되느냐. 저는 그 우리가 이것머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여러 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오너십 경영에 되게 좋은 점으로 얘기하는 게 과단성 있는 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필히 수반해야 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주도한 거에 대해서 네. 실패하면 실패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오너가 과단성 있게 하는 데까지만 오너십 있는 정말 회사답게 하고 책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근로자들이 지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재벌이 아무리 덩치가 커봤자 진짜 미래가 너무 그러니까 시도했다가 불투명하다. 아니면 말고 그러고 슬쩍 네. 철썩 뭐 예를 예산이 들면 아닌가요? 모 기업의 그랬으면은. 중국 진출 뭐 그럼 중국 진출했다가 그냥 그때는 확 오너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다가 슬쩍 오면 아니, 그거 적자 메우고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 이런 얘기 식으로.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네. 이제 그 롯데쇼핑 얘기 나오니까 지금 와서 현대백화점이 마트를 왜 안 샀냐. 참 잘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죠. 사실 옛날에는 마트를 못 사가지고 꿀탕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잘한 경영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 평가가 이제 뭐
의도와 다르게 어떻게 좋게 평가가 나고 나쁘게 평가가 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권일희 기자 얘기한 대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손수욱 기자 없을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40대 후반 50대가 돼서 만약에 직업을 잃었을 때 이게 자기의 경력을 다시 살려서 뭔가 재취업하는 게 맞아요.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한창 돈 많이 들어갈 때고. 한 명이 아니라 그 가정 네. 혹은 뭐 지역이면 지역 여파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냥 기사로 저희가 씁니다만은 지금 진짜 40대 일자리가 진짜 문제예요. 이게 그 굉장히 추세적으로 문제고 근데 저는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 요새 뭐 노인 단기 일자리만 늘린다 이런 거 갖고 되게 많이 뭐라고 하는데 사실 노인 단기 일자리 늘려야 돼요. 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식의 정책을 쓰지 않으면 저는 그것도 되게 직무 안 하는 거다, 나라에서. 그 중요한데, 사실 정말 40대 일자리는 질 좋은 민간 전일제 일자리. 다시 말해서 경제가 살아나야지 진짜 살잖아요. 근데 40대가 되게 추세적으로 좋지 않고, 특히 40대 남성. 제가 이거를 월요일날 기사를 좀 썼었는데, 그래서 자료 다시 다 보니까, 사실 40대 남성 일자리가 점점 작년보다도 더, 올 1월에.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40대 여성은 경력을 단절했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가정에 따라서는 약간 남편이 벌이가 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포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를 합치면은 40대 일자리가 그래도 뭐 조금밖에 안 줄었다고 하는데 남자를 띄워놓고 보니까 작년 1월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뭐 무슨 의원실에서 뭐 분석을 했더니 40, 50대 비자발적 퇴직자, 특히 40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진짜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특히 40대, 그러니까 40, 50대 중에서도 40대는 내가 다니던 일자리가 없어졌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 아니면 구조조정이 됐다. 이런 종류의 건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너무 걱정된다. 그리고 뭐 김동준도 얘기했지만 한창 애 키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40대에 실직을 하고 몇 년을 제대로 자리를 다시 잡지 못하면 사실 그 가정, 그 다음 세대가 그런 점에서는 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막 3개월씩 유급휴직 돌리고 그랬었어요. 석 달씩 집에 가서 유급이라는 게 이제 월급을 100% 주는 건 아니죠. 네. 상당히 많이 줄여서 서로 이제 좀 또 그런 고통 분담을 겪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는 또 올해 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라 이게 조직으로서도 상당히 타격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무게를 줄여서 가볍게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살이 떨어져 나가는 중상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원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주산중공업한테 악재인 건 분명해요. 정부의 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깜빡이 없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짓기로 지난 정부에 예정이 돼 있어서 5천억 원 정도 두산중공업에서 이미 돈을 들여서 자재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 쪽에서는 못 주는 거죠. 안 지을 건데. 그러니까 누가 너네 보고 그거 하랬어? 라고 나오는 거고 두산중공업 쪽에서는 아니 원래 원전은 이렇게 지어왔잖아요 라고 이제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5천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자재를 갖다가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그 문제도 상당히 커서 소송을 간이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뭐 어쨌든 어려운 집에 5천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죠. 그렇죠. 타격이 가는 지금 저 두산중공업의 부채가 4조 3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쨌든 그 중에 5천억 원 정도는 이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트리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긴 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손수욱 기자가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저 때문이 아니라 여기 스태프분들. 네, 그래서 또 뭐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자기들도 더 열심히 해냈지만 사실 이게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거를 하려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던 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두산도 열심히 하고 효율 경영하고 해서 다시 회사는 살아날 수 있지만
이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진짜 되게 바람직한 판단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해온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단지 뭐 경기나 경영상의 판단 문제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가 변하는 데서 오는 것들이 되게 크잖아요. 롯데쇼핑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시대다. 우리가 뭐 2020년이 되게 그런 원년이 될 것 같다고 2020년을 대전환의 했는데 시대라고 네. 예상하는 세계적인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연구원들이 많죠. 그게 대전환의 벌써 시대. 되게 보이고 있는 느낌? 대전환의 해가 네. 되겠죠. 2020년. 자, 뭐 하여튼 스태프분들의 일정 때문에 급박하게 끝내는 점 사과드리고요. 지난주에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잘 읽었고요. 네. 이게 좀 시간 문제로 적응을 저 다 읽어드리진 못하는데 하여튼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손승욱 기자를 모실 수가 있겠죠? 있어야 될 텐데. 그럼요. 네. 네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마스크 쓰시고 네. 손을 좀 손 잘 잘 씻으시고. 닦으시고. 30초 손 씻는 법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30초가 되게 길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씻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애국가 1절 불러야 됩니까? 아니요. 생일 축하합니다를 2번 부르면 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한 번 돌아가는 게 15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를 2번 부르시면 30초입니다.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알게 됐는데 네, 열심히- 그렇게 하면 손을 씻으면 생일 축하 2번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손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